남편이 차 밑에 기어들어가 브레이크를 자르는 순간 아내는 조용히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유나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15분 뒤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사랑했던 내 남편이 새벽 3시 나 몰래 설치한 비밀 블랙박스 화면 속에서 금속 절단용 공구를 손에 든 채 내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속 재산 위에 정부 윤활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해 완벽한 사고로 위장하여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울지도 소란스럽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을 택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복수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적이 파놓은 함정을 이용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초침 소리는 마치 내 가슴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서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딱딱하게 굳은 내 무표정한 얼굴에 비쳤습니다. 옆에 둔 물잔의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린 채 내 심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불길한 예감이 내 속을 끊임없이 긁어댔습니다. 그 시작은 민준의 이상한 행동들이었습니다. 7년 동안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던 남자가 갑자기 사흘 연속으로 따뜻한 우유를 침대까지 가져다주며 이전에는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달콤하고 느끼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늘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남편이 갑자기 미래를 위한 대비라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걸린 생명보험 서류에 서명할 것을 재촉했습니다. 나는 의심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잔혹했습니다. 화면에는 일주일 전 내가 운전석 아래에 비밀스럽게 설치한 초소형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앞유리에 달린 기존의 블랙박스만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것은 꺼두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이 두 번째 눈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흐릿한 흑백 영상 속에서 민주는 익숙한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텅 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주차장이 꽤 서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내가 매일 출퇴근하는 벤츠차 밑으로 재빨리 기어들어갔습니다. 이 차는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차 하부를 비추었고 그의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전문가용 금속 절단 가위. 짤깍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게는 총성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막 잘라낸 참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끊지 않고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거나 급제동을 반복할 때 오일 압력이 그 흠집을 찢어버릴 만큼 깊게만 집어놓았습니다. 브레이크는 서서히 작동을 멈출 것이고 운전자는 헛된 몸부림 속에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결함으로 위장된 교통사고라는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 치밀하게 계산된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민주는 엉금엉금 기어나와 이마에 땀을 닦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미소. 그 미소는 방금 덫을 놓은 짐승의 회심, 탐욕, 그리고 잔혹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털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주인을 기다리는 관처럼 벤츠 차량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껐고 방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은 공포와 역겨움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옆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남자. 어젯밤 내 이마에 키스하며 잘 자라고 속삭였던 그 남자가 바로 나를 무덤으로 보내기 위해 시간을 세고 있는 살인자였습니다. 왜 그가 퍼주고 있는 젊고 아름답고 교활한 정부, 유나 때문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남기신 천문학적인 재산과 엄청난 보험금 때문일까?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민주는 탐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나약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이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 모든 돈과 유나의 애정을 원했습니다. 오한이 돋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각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의 죄를 폭로한다면 그는 차를 수리 중이었다고 발뺌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더 나쁘게는 무모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고 나는 빛 속에 있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고 나의 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걸. 민준, 나는 갈라지고 차가운 목소리로 허공에 속삭였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상을 되감아 비밀 USB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에서 모든 접속 기록을 지웠습니다. 나는 침실로 돌아갔고 민주는 편안한 얼굴로 규칙적인 코골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와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누웠습니다. 익숙했던 베개 위의 섬유유연제 냄새가 이제는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오늘 밤이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인 나의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해가 뜨면 이 연극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더 이상 민준이 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비극의 감독은 이제부터 나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우리 집 식탁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달걀 프라이,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 일어났어? 아침 먹고 출근해. 늦겠어. 오늘 일기예보 보니 햇볕이 강하대. 택시 타지 말고 시원하게 자가용 차 타고 가. 돈 아깝잖아. 민주는 다정하게 의자를 빼주었지만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초조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차에 최대한 빨리 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불 위를 걷는 고통 같았을 테니까요. 나는 앉아서 반숙 달걀 프라이를 천천히 잘랐습니다. 나의 평온한 태도에 민주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나는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어젯밤 에어컨이 너무 차가웠나 봐. 그냥 하루 쉴까 해.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자 손에 든 오렌지 주스가 넘칠 뻔했습니다. 쉰다고? 하지만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무슨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 계약은 부장이 대신 서명해도 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운전은 못하겠어. 나는 달걀 프라이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지만 눈꼬리로 그의 모든 공황 상태의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민주는 부엌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차를 타지 않으면 그 함정은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브레이크 라인의 흠집을 오래 방치하면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 밑을 들여다본다면 그는 내가 가기를, 그리고 즉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가봐. 아니면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까? 그는 말을 내뱉고는 황급히 정정했습니다. 아, 안 돼. 내 차가 고장나서 지금 수리공이 오기로 했어. 당신이 운전해서 가. 회사 가서 양호실에서 쉬어도 되잖아. 민준의 뻔뻔함과 어리석음은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고 싶어 하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만한 배짱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을 때 초인종이 딩동 울렸습니다. 민주는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현관 화면을 보았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누구 왔어?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만약 온다면 나는 민준이 막을 틈도 없이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오늘 몸매가 부각되는 강렬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세련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비서였고 회사 사람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상간녀였습니다. 바보 같은 아내로 여겨지는 나만이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유나는 거침없고 앙칼진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비집고 들어와 자기 집처럼 거실로 곧장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준 이사님이 어제 회사에 입찰 서류를 두고 가셨어요. 회장님께서 너무 급하게 찾으셔서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아이도 알아차릴 만큼 서툰 변명. 유나는 서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협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에 와서 내 남편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한쪽에는 자신이 죽이려던 아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에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두 여자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유나야, 네가 왜 여기에 왔어? 메일로 보내라고 했잖아. 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비죽 내밀며 얇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무슨 메일이요? 아침부터 전화 불통이던데요. 혹시 아프신가 해서 와봤죠. 그러더니 그녀는 나를 곁눈질하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오늘 친구들이랑 가평으로 사진 찍으러 가는데 제 차가 정비 중이라서요. 민준 이사님, 이왕이면 이 멋진 벤츠 좀 빌려주세요. 어차피 집에 차도 많잖아요. 유나의 말은 민준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안 돼.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다가 곧바로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왜 안 돼요? 차가 아까우세요? 아니면 사모님이 싫어하실까 봐요. 그녀는 나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니시겠죠. 이 차도 몇 년 타셨으니 낡았잖아요. 하루 빌려 간다고 닳는 것도 아닌데 뭘. 나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유나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고 민주는 생사를 가르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살해하려던 음모를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빌려준다면 죽는 사람은 유나가 될 것입니다. 민주는 나를 바라보고 유나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달래려고 속삭였습니다. 차
차가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택시 불러줄게. 아니면 내 차 다른 차를 가져가. 미쳤어요? 유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가평에 가는데 택시를 타라고요? 친구들에게 내가 이 차를 몰고 간다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나를 망신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죠. 빨리 키 내놔요. 안 그러면 우리 관계를 온 동네에 소문낼 거예요. 유나의 위협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생명과 재산 앞에서 그의 사랑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불륜 사실이 들통나 명예를 잃고 상속권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그는 궁지에 몰립니다. 나는 그를 도와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테이블로 걸어갔고 벤츠 열쇠 꾸러미를 유나 앞에 감던졌습니다. 금속이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져가. 나의 목소리는 경멸이 섞인 채 차가웠습니다. 이 차도 질렸고 새 차로 바꿀 참이었어. 당신 남편이 아까워서 계속 가지고 있던 거지. 마음대로 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자선하는 셈치고 빌려주는 거야. 유나는 열쇠를 움켜쥐었고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위대한 승리자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지수 씨가 이사님보다 훨씬 쿨하네요. 고마워요. 조심히 운전할게요. 유나는 고개를 동돌려 오만하게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져 갔습니다. 민주는 넋을 잃고 섰습니다. 그는 유나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를 바라보았고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쫓아가 열쇠를 빼앗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쫓아가서 막는다면 내가 의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당 아래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부릉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강력하게 유나가 시동을 건 것입니다. 나는 민준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왜 그래? 차가 아까워? 아니면 사람이 아까워? 그녀는 갔어. 식사마저 해. 다 식겠다. 민준은 몸을 떨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방금 그 차가 자신의 정부를 싣고 죽음의 세계로 굴러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녀에게 사신의 낯을 쥐어준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 집안에는 범죄의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은 개막했고 첫 번째 꼭두각시가 죽음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나가 떠난 후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눈앞의 달걀 프라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흘러나온 노른자는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포크를 잡았고 그의 손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딸깍딸깍 소리를 낼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부가 움직이는 관을 운전하며 죽음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음식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혀끝에 퍼지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벽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7시 30분. 여기서 가평까지는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유나가 빨리 달린다면 비극은 더 일찍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가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네. 당신도 아픈 거 아냐? 민주는 깜짝 놀라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응, 조금 어지러워. 아마 저혈압인가 봐. 그는 포크를 주우면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쉬어. 내가 팀장님께 전화해서 휴가 낼게. 아 참. 나는 잠시 멈추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의 목을대를 관찰했습니다.
유나한테 전화해서 운전 조심하라고 해. 가평 가는 길은 고갯길이 많잖아. 여자 혼자 운전하기 힘들고 익숙지 않은 차라서 위험할 텐데. 나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곧바로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유나에게 돌아오라고, 아니면 적어도 브레이크를 많이 밟지 말고 천천히 가라고 간절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전화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말한다면 유나는 왜 알고도 열쇠를 주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유나의 오만한 성격상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응. 이따가 전화할게. 응. 그는 중얼거리더니 마치 도망치듯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식욕이 좋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벤치에 미리 설치해둔 GPS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빨간 점이 강변북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80km. 유나는 매우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의 바퀴가 한 번 돌 때마다 지옥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나는 침실에서 민준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래 문에 귀를 댔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그는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나가 전파가 약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나 고급차를 몰며 신나게 운전하느라 늙은 정부의 전화를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9시, 30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들고 있었지만 눈은 GPS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은 이미 고갯길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도에 연속적인 헤어핀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기묘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의 빨간 점이 급커브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침실에서 물건이 깨지는 듯한 와장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고 손에 쥔 휴대폰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나는 놀란 척하며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준이 대답할 틈도 없이 테이블 위에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침 내내 기다려온 전화벨 소리구나. 나는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30KX 번호판이 달린 벤츠 차량 소유주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굵고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집 한가운데서 굳어버렸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휴대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네, 제가 지수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민준이 모든 단어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14K민 지점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 중입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고 무릎이 타일에 강하게 부딪혔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운전자는 여성이며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해결을 위해 가족분은 즉시 현장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고 방 안은 소름 끼치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발치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비참한 살인자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었어? 나는 아주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가 내 차로 사고를 당했대. 어쩜 이렇게 우연일까? 민주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충혈된 눈에는 고통, 공포, 그리고 나의 잔혹할 만큼 평온한 모습에 대한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맴돌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평으로 가는 길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예비 차량을 운전했고 민주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내내 침묵했고 머리를 창문에 기댄 채 길가에 솟아오른 절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부에 대한 후회와 슬픔? 아니면 자신의 범죄가 곧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 현장은 이미 통제선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나의 자랑이었던 흰색 벤츠는 이제 수백 미터 깊이의 계곡 아래에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차의 잔해를 인양하고 있었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차에서 뛰쳐나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경찰 통제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요, 운전자는 어디 있어요? 민주는 경찰관의 팔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피해자는 이미 도립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경찰관은 머뭇거리며 곤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했고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손을 놓고 몇 걸음 물러서더니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남자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가까운 사람의 사고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나 형제로 보였을 것입니다. 나만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희생자를 위해 우는 살인자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희생자는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차가운 손을 민준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나는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그냥 직원일 뿐이었잖아. 아니면 두 사람, 보통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어. 민주는 몸이 굳었고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직원이고 우리 집 차로 사고를 당했으니 걱정하는 건 도리잖아. 도리, 나는 그 단어를 되풀이하며 옅게 비웃었습니다.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군요. 민준 씨.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은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걸어나와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 씨는 다발성 외상과 과다출혈로 이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민주는 복도 벽에 기대어 있다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고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죽음은 그의 정신에 정면으로 가해진 펀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잘랐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한 조사 경찰관이 수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진술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현장 초동 조사 결과 차량이 계곡으로 추락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 완전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준의 심장은 꽂힐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자신의 구두코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차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셨나요? 경찰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당연히 했죠. 내가 민준을 대신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차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가장 최근 정비는 2달 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어요. 그렇죠, 민준 씨. 나는 민준에게 몸을 돌려 그의 심장을 깊이 꿰뚫어 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좋다며 이 차를 타고 출근하라고 했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면 왜 아내에게 타라고 했을까요? 불행한 돌발 사고였겠죠. 그렇죠. 민준은 나를 올려다보았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를 비난하고 있지만 옹호하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만약 그가 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그는 고장난 차의 아내를 태우려 한 의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차가 좋았다고 말하면 유나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되겠지만 그의 양심은 영원히 찢겨질 것입니다. 아, 응. 차는 괜찮았어. 민주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유나가 운전을 미숙하게 해서 대처를 잘 못했을 거야. 그는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비겁함의 극치였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차량을 정밀 감정할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인 파손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파손과 형사사건이라는 두 단어에 민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변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용 가위로 낸 그 흠집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산산조각 났더라도 금속 오일 라인의 흠집은 그의 범죄를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잔혹한 쾌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 경찰이 수갑을 채우러 문을 두드릴까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렇게 쉽게 체포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 쉬운 해방입니다. 나는 그가 두려움과 자책의 지옥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집에 가요, 여보. 나는 민준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유나는 죽었어. 이제 유나 가족들도 올 테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할 수 있는 건 없어. 집에 가자. 나 너무 지쳤어. 오늘 저 영안실에 누워있을 뻔한 사람이 나였잖아. 나는 마지막 문장을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선고처럼. 당신 알아? 나 오늘 아침에 정말 그 차를 타려고 했었어. 유나가 와서 빌리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은 나를 위해 울고 있었을까? 아니면 웃고 있었을까?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화상이라도 입은 듯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고 동공이 수축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유나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졌고 방금 죽은 정부의 망령과 자신의 삶을 애워싸는 죄책감의 어둠에 갇혔습니다. 사흘 후 유나의 장례식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 열렸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지금 민준의 얼굴처럼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방에 틀어박혀 전화벨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피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는 이유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유나가 우리 차로 죽었기 때문에 문상하지 않으면 여론과 경찰의 의심을 더욱 살 것이라는 이유로 그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슬픈 나팔 소리와 유나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 분위기를 짙은 상실감으로 채웠습니다. 민주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다크서클과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는 유나의 영정 사진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단 위에 유나의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가 한때 빠져들었던 그 미소는 이제 원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향 피워, 여보. 나는 민준의 등을 가볍게 밀었고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팔뚝을 쥔 내 손의 악력은 그를 고통스럽게 조였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워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에 꽂았습니다. 그는 입속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사과였거나 그녀의 영혼이 자신을 놓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돌아서려 할 때 고독하고 단호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한 김 팀장이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온 것은 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을 위해서였습니다. 민준 씨, 지수 씨,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훑었습니다. 차량 감정 결과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내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문제라도 있습니까? 팀장님. 그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물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 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과학수사팀에서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강력 절단기로 깨끗하게 잘린 흔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민주는 비틀거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변했습니다. 비 오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경찰관에게는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무서워요. 누가 이렇게 잔혹할 수 있죠? 혹시 유나 씨에게 원한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보, 나는 민준에게 몸을 돌려 순진한 척했지만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나를 바라보았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내가 수사 방향을 유나가 복수를 당한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경찰이 쉽게 속지 않을 것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유나 씨의 주변 관계는 물론 사고 차량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곧 민준 씨를 불러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넋이 나간 시체 같았습니다. 그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잘린 흔적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지문이나 지하 주차장 카메라 그가 꺼졌다고 생각한 영상을 확보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끈 카메라가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며 실제로 그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진짜 카메라는 안전하게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신발을 벗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봤죠? 경찰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작은 흠집도 찾아내다니. 그날 내가 그 차를 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오늘 관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나였을 거고 살인자는 지금쯤 쾌재를 부르고 있었겠죠. 민주는 화들짝 놀라
나를 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혹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나의 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 말은 무슨 뜻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그의 셔츠 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보, 나는 그저 인과응보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씻어요. 몸에서 향냄새가 나네. 너무 춥잖아요.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민주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 추위는 바깥의 비 때문이 아니라 7년 동안 한 침대를 썼던 아내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의 위스키 병은 절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마셨지만 마실수록 그의 정신은 고통스럽게 더 또렷해졌습니다. 핏물 속에 누워있는 유나의 이미지와 경찰관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력 절단기로 깨끗하게 잘린 흔적. 그는 그 가위를 버렸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도 흉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맞아. 아무도 찾지 못해. 지하 주차장 카메라도 행동 전에 메인 전원을 내려 무력화시켰습니다.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위스키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글자가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약간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주인공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잠옷 차림의 한 남자가 벤츠차 밑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 손에는 가위처럼 보이는 금속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손전등 불빛이 그의 공포, 탐욕, 그리고 잔혹함이 드러난 윤곽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날 밤에 바로 그 남자.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독사라도 되는 듯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은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사진은 저주처럼 계속 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민주는 머리를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섰고 등이 책장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카메라를 껐는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그 장면을 찍었지? 누가 이 문자를 보냈지? 휴대폰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띠링. 민주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짧은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아내를 죽이려 했지만 정부가 죽었으니 공평하지 않나. 민준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자 발신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그의 원래 목표가 나였음을 알고 있었고 이 아이러니한 결과에 비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돈을 요구하는 지하 주차장 경비원? 아니면 그가 몰랐던 숨겨진 카메라? 철컥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나는 흰색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으며 얼굴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뒤척이길래 잠 못 들까봐 우유 한 잔 타왔어. 마시고 푹 자. 민주는 나를 바라보고 내 손에 든 우유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사고 사흘 전 자신이 나에게 우유를 타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내가 깊이 잠들도록 수면제를 넣었고 덕분에 그는 쉽게 지하 주차장에 가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의 앞에 서서 뜨거운 우유를 들고
그에게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우유에 독이 든 것은 아닐까? 아, 아냐. 안 마실게. 목 안 말라. 민주는 더듬거리며 책상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의 휴대폰, 바로 옆 책상 위에 우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의 화면을 흘끗 보았지만 아무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왜 그래? 따뜻한 우유는 신경 안정에 좋잖아. 요즘 당신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마셔. 아니면 내가 뭘 넣었을까봐 무서워. 나의 질문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고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아내의 얼굴에서 살기를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소름 끼칠 만큼 다정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아, 아냐. 그는 맹렬하게 부정했습니다. 나는 우유잔을 들고 작은 한 모금을 마신 다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는데 당신 안 마시면 아깝잖아. 이제 일찍 자. 아 참. 방금 당신 휴대폰에 문자 왔던데. 밤중에 누가 문자를 보낸대. 민주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고 떨리는 손으로 가렸습니다. 스팸 문자야. 부동산 광고 같은 거. 그래. 나는 옅게 웃으며 문 쪽으로 돌아서 걸어 나갔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가 많지. 어떤 문자는 읽고 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대. 조심해요. 여보. 나는 문을 닫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이 복도를 감쌌습니다. 방 안에서 민주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덫에 걸렸습니다. 한 익명의 인물이 그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증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때 하찮게 여겼던 아내는 이제 그를 섬뜩하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그 낯선 번호를 차단하려 했지만 또 다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험금 100억. 난 그 절반을 원한다. 아니면 이 영상은 내일 아침 김 팀장의 책상 위에 놓일 것이다. 민주는 힘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공갈.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익명의 발신자의 동기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착취당하는 젖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공갈하는 사람이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옆방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보며 먹이를 고갈시킬 때까지 괴롭히는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핑계일 뿐 파멸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깊게 팬 다크서클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계산했습니다. 공갈범은 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빼돌린 비자금과 주식 투자로 모은 비밀 계좌를 긁어 모아도 2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30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시한은 24시간. 돈을 채우지 못하면 그가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브레이크 라인을 자르는 영상이 김 팀장의 책상 위에 놓일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단정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에게 그 살인 시도를 숨기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굴욕감과 공포가 뒤섞여 손발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나는 빗을 내려놓고 돌아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나의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당신한테 혹시 30억만 빌릴 수 있을까?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최대한 놀란 척했습니다. 30억? 그렇게 큰 돈이 왜 갑자기 필요해? 지난달에는 주식 투자 수익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미리 거짓말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나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자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실 내가 실수했어.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서 온라인 도박에 빠졌는데 돈을 다 잃었어. 지금 채권자들이 너무 심하게 독촉하고 있어. 회사 평판과 우리 가족 명예에 먹칠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나는 침묵했습니다. 1분 동안 이어진 그 침묵은 민준에게 불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몰래 나를 쳐다보았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내가 거절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길고 실망과 체념이 담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당신 왜 그렇게 어리석었어? 민준 씨.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잖아. 부족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길로 빠져? 잘못했어. 맹세컨대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수야, 한 번만 날 살려줘. 부모님이 아시면 나 정말 죽을 거야. 민준은 애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전례 없이 비참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금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의 한 걸음이 민준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 내가 당신 빚 갚는 걸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 뭐든 다 들어줄게. 민준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모든 계좌, 신용카드, 그리고 회사 주식 관리는 내가 할 거야. 당신은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수 없어. 동의해? 민준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동의하면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안이끈에 묶인 개처럼 나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한쪽은 징역과 사형, 다른 한쪽은 경제적 자유의 상실. 동의해. 그는 씁쓸하게 굴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금고를 열고 수표책을 꺼내 단번에 서명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당장 은행 가서 인출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해줘. 나는 도박꾼 남편을 가졌다는 소문은 듣고 싶지 않아. 민준은 수표를 들었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작게 고맙다고 중얼거리더니 마치 도망자처럼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은 나의 30억 원과 자신의 20억 원을 공갈범이 지시한 익명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는 그 가상화폐 지갑이 바로 내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돈은 모두 사라졌지만 나의 돈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다시 내 주머니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고 재정 통제권을 잃었으며 나에게 은혜까지 졌습니다. 먹잇감은 완전히 덫에 걸렸고 모든 방어 무기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한 심리 게임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조금 안심한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묵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갈범이 50억 원을 받고 영상을 지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순진함은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베프 부르기뇽, 비프 벌기뇽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먹고 기운 차려요. 빚 문제는 이제 끝났으니 돈으로 사람을 대신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내인 것처럼 그에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기를 입에 넣었지만 몇 번 씹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공기 중에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치자꽃과 사향이 섞인 강렬하고 매혹적인 아주 특징적이고 익숙한 향. 그것은 디올의 페토르 향수 냄새였습니다. 유나가 매일 사용하던 향수.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눈빛으로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신 무슨 향수 뿌렸어? 나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척했습니다.
향수? 나 아무것도 안 썼는데 집에서 요리 냄새 배는데 향수를 왜 뿌려? 아니야, 분명히 냄새가 나. 민주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그 여자 냄새랑 똑같아. 그 여자라니 누구? 나는 목소리를 약간 날카롭게 하며 반문했습니다. 유나 말이야. 내 입에서 유나의 이름이 나오자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아냐.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먹으려 했지만 그 향은 그의 코 주위를 맴돌았고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마치 유나가 바로 뒤에 서서 그의 목덜미에 속삭이는 것처럼. 사실 나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커튼과 테이블보에 그 향수를 조금 뿌려 두었습니다. 때때로 희미하게 느껴지도록 충분한 양만 뿌려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사 후 민주는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찬물을 세게 틀어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집착하는 거야. 유나는 죽었어. 계곡 아래에서 산산조각 났어. 그녀가 여기에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그가 침실로 들어섰을 때 악몽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베개 위에 작은 빨간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귀걸이였습니다. 피처럼 붉은 루비 보석이 박힌 귀걸이. 이 귀걸이는 지난달 유나의 생일 때 그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호텔에서 직접 그녀에게 달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부부의 침실, 그의 베개 위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악!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귀걸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고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 민주는 바닥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저 귀걸이가 어디서 났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나는 몸을 숙여 귀걸이를 집어들고 손 안에서 빙글빙글 돌리며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예쁘네. 누구 거지? 가정부가 청소하다가 어디서 주워서 여기 둔 건가? 아니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내가 없을 때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 아냐, 맹세컨대 아냐. 민준은 손을 흔들며 맹렬히 부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유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륜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귀걸이가 저절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갈범, 유나의 유령, 아니면 지수? 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의 얼굴은 질투심이 섞인 너무나 평범한 순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 자신조차도 자신의 추측을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정부에게 다시 물어볼게. 나는 귀걸이를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당신 꼭 미쳐버릴 것 같아 보여. 그날 밤 민주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희미한 향수 냄새, 피처럼 붉은 귀걸이의 이미지,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의 목덜미에 꽂혀 있는 느낌. 그는 내가 바로 옆에 누워 그의 거친 숨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며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유나가 회사에서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돕는 걱정하는 사모님 행세를 하며 그녀의 핸드백에서 그 귀걸이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정신 상태가 가장 바닥일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경찰관도 함께였고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민준 씨,
김 팀장은 더 이상 사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계곡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문틀을 붙잡고 절망적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뒤에 서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요.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잖아. 내가 변호사를 불러줄게.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 내 사랑. 이제야말로 큰 연극의 막이 내릴 시간이야. 가평경찰서. 이맘때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컴컴했고 산악지역의 보슬비는 추위를 더욱 뼛속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는 3번 신문실 내부의 분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로 15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방.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내 벽은 숨 막힐 듯한 답답함을 주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하나가 두세 개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정의, 다른 한쪽은 용의자. 민주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두 손은 테이블 위에 깍지를 낀 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4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머리 위에서 삐걱거리는 선풍기 소리만이 죽음의 시계 카운트다운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머리 바로 위에 매달린 새하얀 네온 불빛은 그의 정수리를 곧바로 비추어 야윈 얼굴에 어떤 두려움도 숨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김 팀장이 두꺼운 서류철과 검은색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 민준의 맞은편에 앉았고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나무 표면에 닿는 아주 작은 소리가 민준에게는 총성처럼 크게 들려 몸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김 팀장은 신문을 서두르지 않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길게 한 모금 빨아들인 다음 연기를 천장으로 내뿜었습니다. 매캐한 담배 냄새가 방의 곰팡내와 섞여 구금의 특유한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얇은 담배 연기 너머로 민준을 바라보았고 날카로운 시선은 앞에 있는 남자의 어두운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훑어내렸습니다. 민준 씨, 물 좀 마시겠어요. 김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으며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침을 삼켰습니다. 목은 사막처럼 말랐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떨려 컵을 쏟으면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날까봐. 좋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김 팀장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우리는 민준 씨와 피해자 유나 씨의 관계가 단순한 상사와 직원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고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미 진술했듯이 저희는 약간의 감정이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옅게 웃으며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말한 약간의 감정에는 유나 씨에게 고급 아파트를 빌려주고 매달 수천만 원을 송금하며 당신의 아내가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와 5성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까지 포함됩니까? 민준 씨, 당신의 약간은 너무나 비쌌군요.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지위 있는 남자가 비싼 정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내 지수 씨가 회사 주식의 대부분과 상속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하면 당신은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지수 씨가 죽으면 당신은 모든 돈과 자유를 얻어
정부에게 갈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은 잠시 멈추어 그 말이 민준의 머리에 스며들게 한 후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 살해 동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다만 죽은 사람이 정부였다는 것만 다를 뿐 혹시 아내를 죽이려 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어떻게 정부가 그 차를 빌리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극도의 공황 속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맹세컨대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 팀장은 얼굴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검은색 노트북을 열고 테이블 위에 작은 스피커와 연결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브레이크 고장이 우연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들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민주는 흑화된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벤츠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 데이터입니다. 차는 산산조각 났지만 다행히도 고급형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온전했습니다. 당신 정부의 마지막 순간들을 들어보시죠. 김 팀장은 재생 버튼을 눌렀고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지직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삶의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벤츠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 유나가 자주 듣던 경쾌한 음악 소리. 이 늙은이들, 좋은 차 사놓고 정비도 안 하고 계속 덜컹거려. 유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자칠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신 상태 왜 이래? 신호가 끊겼잖아. 지직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음악이 끊기고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끼익 미끄러지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브레이크가 안 먹어. 유나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는 쿵쿵 소리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안 돼. 브레이크가 나갔어. 맙소사. 민주는 귀를 틀어막고 테이블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압도하기 위해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의 목은 굳어버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 차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 씨, 살려줘.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고 극도의 공포에 달했습니다. 쾅, 퍽, 날카로운 충돌음.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뒤따랐고 그 후에는 길고 긴 죽음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김 팀장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민주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고 구토를 했습니다. 그는 파랗고 노란 담즙을 토해냈고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공포까지 토해냈습니다. 똑똑히 들었습니까? 김 팀장은 일어서서 테이블을 돌아 민준 앞에 섰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그 순간 그녀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녀는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 차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운전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브레이크가 고장 나자마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김 팀장은 허리를 숙여 민준의 옷깃을 잡고 그를 끌어올리더니 자신의 얼굴을 그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당신만이 그 차를 건드릴 동기가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의 흠집은 강력 절단기로 낸 깨끗한 절단면입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입니다. 민준 씨,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최고 형량으로 기소하기 위해 법의학적 증거를 더 확보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장 체포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당신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민주는 놓여져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잃은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고 울었습니다. 감옥 문이 활짝 열려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시 석방되었지만 거주지 이탈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암흑이었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피부에 수천 개의 바늘이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악몽이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주는 유령처럼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한때 호화롭고 따뜻했던 저택은 이제 그의 눈에 납골당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항상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을 보자마자 나는 책을 내던지고 그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세상에, 여보, 돌아왔군요. 내 목소리는 걱정과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당신이 체포된 줄 알았어요. 민주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텅 빈 눈에 희미한 감사함이 스쳤습니다. 그는 지친 듯 내 몸에 완전히 기대었습니다. 그의 옷에 배인 시큼한 땀 냄새와 구토 냄새는 나를 역겹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꽉 껴안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나 너무 지치고 무서워. 지수야. 민주는 목이 메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녹음 파일 듣게 했어. 유나가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 쉬티, 더 이상 말하지 마요. 나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그의 이마의 땀을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잘 됐어요. 내가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놨어. 마시고 기운 차려요. 나는 생강차 잔을 그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주는 단숨에 들이켰고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약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한때 경멸하고 죽이려 했던 아내가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공포는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차가운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나의 표정은 걱정에서 심각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아주 급하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민주는 이 순간 모든 나쁜 일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방금 우리 아버지 개인 변호사 민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변호사님이 말하길 현재 경찰은 당신이 재산 강탈을 위해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정부를 실수로 죽였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대요. 아직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그들은 수사를 위해 그리고 유죄 판결 시 민사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재산을 긴급 동결 조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동결이라는 두 단어는 민준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평생 돈을 숭배했습니다. 재정 통제권을 빼앗기는 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동결이라니. 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 계좌의 돈, 주식, 부동산이 모두 잠기면 뭘로 생활하고, 뭘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론하고, 뭘로 수사를 피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나도 민 변호사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말하길 만약 당신이 곧 구속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당신 명의의 모든 자산은 즉시 동결될 거래요. 그때는 당신이 감옥에 있어도 아무도 돈을 인출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지수야? 날 살려줘. 민주는 내 손을 꽉 잡았고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눌렀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깊은 고민 끝에 해결책을 내놓는 듯이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 변호사님이 나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합법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명의 이전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법적인 아내이고 게다가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경찰의 가설에 따르면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피해자의 재산을 동결할 수는 없잖아요. 민준이 여전히 의심하며 망설이는 것을 보고 나는 결정적인 심리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울먹이며 흐느꼈습니다.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나는 당신의 불륜을 용서했고 며칠 동안 당신을 위해 뛰어다니며 걱정했어요. 만약 내가 당신을 해치고 싶었다면 불륜 증거를 경찰에 넘겨 당신이 감옥에서 썩게 내버려 뒀을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나중에 당신이 누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러는 거예요. 가족과 미래에 대한 언급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민주는 나의 논리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내가 마지막 구명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어. 당신을 믿어. 미안해,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서명할게. 전부 당신에게 명의 이전할게. 민주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고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위로의 말을 속삭였지만 나의 눈은 앞을 응시하며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계산은 마지막 수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우리는 공증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미리 연락하여 VIP 서비스를 신청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민주는 두꺼운 서류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토지 사용권 이전 계약서, 세 채의 빌라, 회사 주식 증여, 계약서, 차량 및 은행 계좌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 위임장. 그는 펜을 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자신이 무일푼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경찰에게 재산을 동결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서명해요, 여보. 서둘러야 늦지 않아. 오늘 오후에 동결 명령이 나올지도 모른대. 나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재촉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슥슥 그의 서명한 획. 한 획은 그의 재산 조각을 떼어내 나의 무덤 위에 쌓는 칼질과 같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30분 후 공증인이 서류에 빨간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도장이 테이블에 찍히는 소리는 판사의 사형 선고 망치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펜을 놓고 시든 바나나 잎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됐어, 지수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지. 나는 서류철 전체를 갓 태어난 아기를 안듯 품에 안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여보. 완벽하게 안심해요. 공증사무소를 나서자 며칠간 비가 내리던 하늘이 갑자기 환하게 맑아졌습니다. 나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택시 타고 먼저 집에 가서 쉬어요. 나는 은행과 투자관리청에 가서. 민준은 감사함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쓸쓸하게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내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장례식 날 저장해둔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님. 저 지수예요.
전화 반대편에서 김 팀장의 목소리가 엄격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수 씨, 무슨 일입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리게 했습니다. 팀장님, 저 너무 무서워요. 방금 계단 밑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상자를 찾았어요. 그 안에 금속 절단 가위가 있었는데 날에 검은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어요. 팀장님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 뭘 수리할 줄도 모르잖아요. 팀장님, 사람을 보내서 당장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가위가 그날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증거물을 만지지 마십시오. 저희가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주름 하나 없는 치마를 매만졌습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쓰고 잔혹한 기쁨이 빛나는 눈을 가렸습니다. 재산 빼돌리기 연극은 완벽하게 막을 내렸고 민주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방금 신고한 증거물로 그는 빌라에서 감옥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가주세요. 예쁜 검은색 원피스를 하나 사야겠어요. 파티 가시나요? 사모님, 택시기사가 유쾌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별 파티에 갑니다, 기사님. 아주 중요한 파티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좌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야말로 게임의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울의 보슬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재산을 아내에게 명의 이전하여 전력을 보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악성 종양처럼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흙탕물 속을 떠다니는 것 같았고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는 바로 지수였습니다. 갑자기 번쩍이는 푸른색과 붉은색 불빛이 침실 창문을 스쳐 지나갔고 이어서 부유한 동네의 고요한 밤을 찢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사이렌 소리는 마치 사신의 부름처럼 들렸고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집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주는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고 심장이 가슴을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발코니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찰차 세 대가 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고 단호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초인종이 급하게 울리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열어. 경찰이다. 민주는 손발이 떨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이곳은 그의 집이었고 이제 곧 그를 가두는 덫이 될 참이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나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경찰이 집까지 왔어요. 그들이 체포 영장을 갖고 있다고. 누구를 체포한다는 거지? 왜 체포하는 거지? 민주는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다 해결될 거라고 했잖아. 명의 이전하면 끝나는 거라고 했잖아. 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젓고 울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맹세컨대 몰라요.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았나 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웅장한 나무 계단을 밟는 군화 소리가 쿵쾅 울려 퍼졌습니다.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관의 못을 박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 팀장이 방문에 나타났고 뒤에는 건장한 형사 4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태도는 사라지고 김 팀장의 얼굴은 법의 위엄을 드러내며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이민준 씨, 김 팀장은 큰 소리로 외쳤고 손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주는 뒤로 물러섰고 등이 옷장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양손을 휘저으며 맹렬히 부정했습니다. 경찰이 착각한 겁니다. 저는 누명을 쓴 겁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말다툼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민준에게 다가갔고 한 명은 그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재빨리 뒤로 돌아갔습니다. 찰칵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이자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노으란 말이야.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증거가 어디 있어? 무슨 근거로 날 체포하는 거야? 이것이 당신 집에서 발견된 흉기입니다. 김 팀장은 증거물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초등 감정 결과 가위에 묻은 오일이 벤츠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오일 라인의 절단면이 이 가위의 날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부인할 말이 있습니까? 민주는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졌고 동공이 최대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그 가위를 알아보았습니다. 헌책방 거리에서 샀던 것이었지만 그는 그날 밤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이게 여기에 있는 거지? 아닙니다.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목이 쉬어 소리쳤습니다. 이 가위는 내 것이 아니야. 누군가 넣은 거야. 나는 버렸. 아냐, 나는 이 가위를 몰라. 누명이야. 버렸다고 말하려던 거 아닙니까? 김 팀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진술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연행해. 민주는 2명의 경찰관에게 팔을 잡혀 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혀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절망적인 도움을 애원했습니다. 지수야, 날 살려줘. 내가 안 그랬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 그들에게 말해줘. 변호사를 불러줘. 나는 함정에 빠진 거야. 나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가 헝클어진 채 그를 쫓아갔습니다. 나는 수갑찬 그의 팔 소매를 붙잡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누가 봐도 불쌍할 만큼 울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어리석었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순간 내 어깨가 그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리고 나의 흐느낌이 밖에서 구경하는 이웃들의 웅성거림을 압도했을 때 나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단 한순간 나는 그의 귀의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나의 숨결은 뜨거웠지만 내가 속삭이는 말은 천년의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또렷하고 느리게 잔혹하게 속삭였습니다. 가위는 내가 샀고 공갈 문자는 내가 보냈어. 재산은 이미 내 명의로 넘어갔어. 축하해. 여보, 연극은 끝났어. 그 말은 민준의 뇌를 고전압 전류처럼 강타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나를 돌아보았고 두 얼굴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물이 고인 나의 눈 속에서 고통이 아닌 미소를 보았습니다. 악마의 미소, 잔혹함과 경멸이 뒤섞인 회심의 미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고장난 차, 윤아의 차량 대여, 협박 문자, 재산 빼돌리기 연극, 그리고 이 억울한 가위까지. 우연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지칠 때까지 가지고 논 실험용 쥐였고 돈부터 인격까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악마 같은 계집. 민주는 증오로 가득 찬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나에게 달려들었고 머리로 나를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네가 날 속였어. 네가 진짜 살인자야.
내가 널 죽일 거야. 이 악독한 여자야. 제 앞에 김 팀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4명의 경찰관이 즉시 민준을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타일에 닿았지만 입으로는 계속 나를 저주하며 소리쳤습니다. 침이 흘렀고 충혈된 눈에는 무서운 핏발이 섰습니다. 뻔뻔하게도 공무원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려 하다니. 한 경찰관이 혀를 차며 한탄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지수 씨가 외도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미친 남편을 만났네. 나는 문틀에 기대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충격받은 척했지만 내 손 뒤에서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호송차 문이 쿵 닫히면서 미쳐 날뛰는 짐승을 가두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다시 밤을 찢으며 멀리 사라졌고 동네에는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평온하게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지난 7년 동안 가장 깊은 잠을 잘 것입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민준에 대한 살인 및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은 기이한 줄거리로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외도 증거인멸을 위한 정부 살해세로 추가된 공금 횡령 혐의와 함께 그리고 아내 살해 음모까지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엄숙하고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피고인석에 서 있었고 불과 6개월간의 구금 생활로 그는 이전에 세련된 이사임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주름지고 야위었으며 눈은 깊이 파인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 부러질 것 같은 썩은 나무처럼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검찰 대표는 엄숙하게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는 민준의 운명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이민준은 비열한 동기로 불륜 행위와 공금 횡령을 숨기고 아내인 지수 씨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그 결과 윤아 씨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극히 위험합니다. 민준이 사설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한 그의 국선 변호사는 브레이크 절단 행위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다는 약한 논리로 분투했습니다. 민준은 목이 쉬고 힘없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제 아내가, 그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 가위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확고한 증거, 더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나, 가위에서 발견된 지문은 민준의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내가 그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손에 묻혀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둘, 동기,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내가 회사에 제공한 심각한 공금 횡령으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 셋,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막판의 수사기관의 익명으로 전송된 비디오 파일. 재판장은 그 비디오를 대형 화면에 재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흐릿한 흑백 화면 속에서 민준이 즐겨 입던 익숙한 잠옷 차림의 한 남자가 새벽 3시에 벤치 차 밑으로 몰래 기어 들어갔습니다. 얼굴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고 기어 나올 때 얼굴이 드러나는 마지막 부분은 교묘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매, 옷차림, 그리고 지하 주차장 보안 카메라가 꺼졌다는 경비원의 진술과 일치하는 시간대는 배심원들이 그가 민준이라고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올려다보았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 운명의 밤임을 알았지만 왜 이 영상이 존재하고 왜 가장 치명적인 부분만 잘려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고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눈에 띄게 권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큰 선글라스를 써 얼굴의 절반을 가렸습니다. 민주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증오와 함께 극도의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비밀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익명의 영상을 보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모두에게 선고를 들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123조 제1항지에 따라 피고인 이민준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이라는 두 글자는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두 다리는 더 이상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테이블에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민준을 호송차로 끌고 나갈 때 그는 잠시 내 방청석 앞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선글라스를 내렸습니다. 나의 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눈물도 비탄도 없었으며 오직 묘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살짝 눈을 찡긋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을 때 내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가볍고 장난기 어린 윙크. 하지만 오늘 이 윙크는 지옥으로 가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민주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갔고 쇠창살이 쳐진 특수 차량에 올라탔으며 영원히 내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서울 롯데월드타워 65층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아래는 너무나 작았고 차들은 개미처럼 줄지어 있었으며 고층 빌딩들은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는 뜨거운 커피 잔을 가볍게 휘저었고 향긋한 냄새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기억이 담긴 오래된 빌라를 팔았습니다. 새 차도 샀습니다. 민준의 재산 매각 대금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돈까지 합쳐져 나는 가장 부유하고 매력적인 독신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작은 은색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밤의 전체 영상 원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잘라 나를 죽이려 했던 밤의 영상. 그가 정부를 안고 미래를 약속하던 이미지들. 그가 정부에게 돈을 이체하고 집과 차, 명품을 사주던 자료들. 나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서버에게 뜨거운 물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USB를 물잔에 넣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것을 화장실로 가져가 산산조각 낸 후 물에 흘려보냈습니다. 마지막 비밀은 지워졌고 진실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나는 바람이 부는 발코니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피부를 차갑게 스쳤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순수했고 배신 냄새도 계산 냄새도 두려움 냄새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차가 떠나간 뒤에야 당신 곁은 햇살이고 내 곁은 비라는 것을 알았네.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의 멜로디. 가사가 이 상황에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차는 떠났고 유나와 민준을 모두 저 세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내 곁은 이제 따뜻한 햇살, 피와 눈물로 맞바꾼 평온함입니다. 반면 민준 씨, 당신 곁은 영원한 어둠의 독방입니다. 속죄의 날을 기다리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의 쓴맛이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지수의 새로운 삶은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